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단 한 번도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무주택자에게 대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혜택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골라야 정말 내가 주담대를 잘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기초부터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10% 줘서 더 큰 메리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입니다. 하나 더 정말 획기적인 대출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동산 시청자 여러분, 필팩입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대출 전략, 대출 꿀팁을 맛동산 시청자 여러분들만을 위한 꿀팁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생애 최초라는 건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고 하는 건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주택 구매, 즉 집을 사본 이력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단 한 번도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무주택자에게 지금 대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혜택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애 최초로 정말 단 한 번도 집을 구매해 본 이력이 없는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면 은행에 가서 어떠한 것부터 보통은 알아볼까요? 제가 이 연봉으로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알아보실 거고, 그러면 이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얼마씩 상환을 해야 하나요? 라고 원리금을 물어보시고 금리를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집을 살 때 우리가 받는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주담대. 이 주담대를 받을 때 각 차주, 즉 대출받는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그리고 개인 부채, 즉 개인 여신인지 아니면 사업자 대출인지에 따라서도 다 성격이 달라집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에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성격도 다양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주택담보대출을 고르시는 게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골라야 정말 내가 주담대를 잘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기초부터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저는 대출도 많이 받고 싶고 금리는 가장 낮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상담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대출 한도도 정말 은행 대출 중에 가장 많이 뽑고 그다음에 시중에 있고 모든 정책자금 대출 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낮다. 이러한 것은 없다는 이유는 정책자금 대출과 은행 재원 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도 정해져 있지만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서 반 이상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고 연봉이 좀 적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가 많다 할지라도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대출들이 있고요. 왜? 그것을 DTI만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대신 금리가 은행 재원 상품보다 훨씬 저렴하고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은행 재원 대출은 다 나쁜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은행 재원 대출은 정책자금 대출보다 한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즉 정책자금 대출보다는 높은 한도를 가져갈 수 있고 단 금리 면에서는 정책자금 대출보다는 높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높은 건 아니고요. 정책자금 대출 대표적인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1, 2%대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 재원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3%대부터 시작해서 3%대 중후반 그리고 4%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대출 한도를 받을 거야. 나는 그것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출 거야. 라고 하면 정책자금 대출보다는 은행 재원 대출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나는 대출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을 거지만 금리가 쌌으면 좋겠어. 나에게 이자 부담이 좀 덜했으면 좋겠어. 하면 정책자금 대출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높은 대출, 즉 높은 대출이라는 건 대출 한도를 많이 뽑을 수 있다라는 건데, 내가 집을 살 때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고 싶다. 그러면 이 구매 자금 대출, 즉 매매 자금 대출을 일으킬 때 은행에 가서 잘 상담을 받아서 어떠한 주담대가 나에게 가장 맞는지를 상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3개월 뒤부터 다시 LTV 여력이 있으면 내가 우리 집에서 뽑아 쓴다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생활 안정 자금 대출도 생활비 목적으로 좀 더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을 받으면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라는 걸 써서 생활비 목적으로만 써야지, 즉 자금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집을 늘리면 안 됩니다. 자, 정책자금 대출과 같은 낮은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 재원처럼 많은 한도를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한도는 적어도 낮은 금리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월 납입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게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와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정리가 되어 있어도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요 개념만 명확하게 있으셔도 앞으로 대출 공부를 하고 대출 전략을 펴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담대는 크게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시점에, 즉 내가 이 집을 사면서 구매하면서 받는 대출을 개인으로 받는다. 즉 개인 대출로 실행하면 구매자금 대출 이꼴 매매 잔금 대출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차주가 사업자다, 기업이다. 그러면 시설자금 대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은행 내부 규정이나 여러 가지 상품 설명들을 보면 이 시설자금 대출이 이러한 의미로 정확하게 판명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집이 됐어요. 내 집이 되었는데 내가 매매 당시에는 약간 대출을 많이 받는 것에서 부담도 있고 두려워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보다 더 많이 받지 못했어. 그런데 소유권 이전하고 3개월 뒤에 받을 거야 라고 하면 대출의 성격이 변해버립니다. 즉 소유권 이전하고 3개월 전까지는 개인은 구매자금 대출로 여전히 실행을 할 수가 있고 사업자, 기업은 시설자금 대출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대출을요. 소유권 이전하고 즉 보존 등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3개월 뒤부터는요. 대출의 성격이 바뀌어버립니다. 개인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목적으로 실행하게 되고요. 사업자, 기업은 운전자금 대출 즉 사업의 영위에 맞게 사용을 하라고 사업자 대출을 실행해 주게 됩니다. 이 대출은 꼭 자금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인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거나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약정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고는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라는 걸 쓰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안 됩니다. 즉 추가 주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 자금 대출의 대표적인 대출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전세 반환 대출, 전세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받는 대출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또는 전세 퇴거 대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대출이 대표적인 생활안정 자금 대출의 일종입니다. 즉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고는 추가로 집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예, 왜?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받은 사람이 그렇다면 줍줍에 당첨돼도 될까요? 결론은 안 됩니다. 왜? 줍줍도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집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 금지 약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는 추가로 주택 구매를 늘리면 안 된다라는 그 약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택담보대출의 상품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정책자금 대출, 즉 정책성 상품의 주담대가 있고요. 은행재원 대출, 즉 은행 상품의 주담대가 있습니다. 이 정책자금 대출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 한도는 다소 적지만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무주택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혜택을 주는 정책성 대출로 정책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고 DSR을 보지 않고 즉 소득이 얼마나에 따라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는 것이 아니라 DTI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 능력이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즉 이 DSR이 DTI의 매운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DSR을 본다라는 건 나의 총 대출 원리금 상환 비중을 보고 능력을 보기 때문에 내 대출이 많으면 다른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DTI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했죠. 다른 대출은 이자 정도만 보기 때문에 주담대가 많지 않으면 기타 대출 정도는 DSR에 비해서 덜 봅니다. 그래서 DSR보다는 DTI를 본다라는 건 대출 한도를 더 많이 뽑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소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많아도 DTI만 본다라는 건 DSR보다는 훨씬 대출 받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정책 상품에는 디딤돌 대출, 그리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1년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지 1개월 이내에 그 대출받은 집에 들어와서 실거주를 쭉 1년 유지하셔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 자금 대출처럼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붙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도 해당 집이 아닌 다른 집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한 것을 적발되었다라고 하면 이 보금자리론은 회수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은행 재원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재원 대출은 각 은행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로 DSR을 봅니다. 즉 모든 은행권, 1금융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중은행, 그리고 인터넷은행, 그리고 지방은행에서, 그리고 2금융권에서도 다 DSR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일반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도 되고요. 무주택자 전용으로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 LTV 비율을 높여준 대출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민 실수요자 대출과 생애 최초 대출 등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서민 실수요자 대출과 생애 최초, 더욱이 생애 최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을 잘 받으면 정말 생각보다 적은 종잣돈으로도 지금 당장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집을 사면서 구매를 하면서 받는 구매자금 대출은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없고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쓰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풀팽님 실거주가 있는 상품을 받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그거는 은행 재원 상품이 아니고요.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 재원 상품에는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상품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내가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품이 정책자금 대출인지 그리고 은행재원 대출인지에 따라서 그 성격도 달라지는 거 보셨죠? 네, 잘 판별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LTV, DTI, DSR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까요? 자, LTV는 담보 가치에만 중점을 두었죠. 그래서 LTV 70%다라고 하는 건 KB 시세 또는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아파트를 담보로 비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대출을 실행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의 70%, 즉 3억 5천만 원이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DTI, DSR이라는 건 소득의 개념이 들어온다고 했죠. 차주, 즉 대출자, 대출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DTI는 DSR보다는 순환맛, 즉 주담대 상환 능력에 중점을 보고 다른 대출은 이자 정도만 상환이 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DSR보다는 훨씬 대출 한도 많이 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DTI 60%라고 하는 것은 연봉이 5천만 원일 경우 60%, 즉 연간 3천만 원까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으로 해라고 나라에서 정해둔 비율입니다. 자, DSR 40%라는 것은 차주별 DSR 규제가 들어오면서 시행된 것으로 예를 들어 대출자가 연봉 1억인 경우에 40%, 즉 연간 4천만 원까지만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대출을 내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즉 1억 같은 경우에는 실수령액을 살펴보면 한 6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333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해서 내가 대출을 내줄게 라는 대출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LTV,
DTI, DSR에 대한 퍼센테이지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자, 무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규제 지역에서 대출 한도 반나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즉 LTV가 50%이기 때문입니다. 규제 지역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LTV만 보면 10억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DTI는 40%. 비규제 지역에 가면 좀 더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무주택 같은 경우에는 LTV 70%, DTI 60%까지 나옵니다. 자, 아까 무주택에서 좀 더 심화되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서민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라고 했죠. 자, 서민 실수요자는 뭐냐? 부부 합산입니다. 부부 합산 연봉 9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투기 과열 지구에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는 없고요. 최대 LTV 70%까지 다 열어주는 겁니다.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할 것 없이 똑같이 LTV 70%예요. 즉 규제 지역에서 서민 실수요자가 이 LTV 70%를 이용하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10% 줘서 더 큰 메리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입니다. 생애 최초라는 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단 한 번도 주택 구매 이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해. 그때는요, LTV 80%까지 열어줍니다. 물론 DTI는 60%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이러한 무주택 세대, 서민 실수요자, 생애 최초 모두 DSR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이 되는 건 동일합니다. 즉 LTV 비율을 아무리 많이 늘려준다 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1주택인데 주택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갈아탈 용도로 내가 대출을 받을 거야. 즉 기존 집은 처분하고 갈아탈 용도로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면 무주택 조건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1주택자인데 기존 집은 그대로 놔두고 2주택으로 늘릴 거야 라고 하면 다주택자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주택자는 LTV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규제 지역에서 30%, 비규제 지역에서 60%, DTI는 각각 이렇게 됩니다.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여러분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는요, 15억 이상의 투기과열 지구에서는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실행이 되지 않았고요. 금액대별로 다 LTV 비율이 달리 적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 한도가 많이 풀려서 다주택자에게도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이 다주택자도 물론 이 LTV 비율에서 나가지만 DSR 범위 내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DSR이 충족되지 못하면 대출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내가 무주택인지 1주택인지 근데 1주택자 중에서도 처분 조건인지 아니면 다주택으로 늘릴 건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도 대출 한도가 다 달리 설정이 되고 그것은 LTV, DTI, DSR 비율을 따라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매매 임대 사업자 보이시죠? 매매 임대 사업자도 예전에는 대출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다 풀려서 규제 지역에 LTV 30%, 비규제 지역에 60%까지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매매 임대 사업자는요, 좋은 게 꿀팁입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개인 DSR 규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DSR을 보지 않습니다. 즉, 규제 지역에서는요, LTV 30%까지,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 60%까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대출 차주의 소득이 적고 거의 없다 할지라도 소득 상환 능력 정도만 조회해서 보고요. 일단은 이 매매 임대 사업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대출 한도가 풀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출을 받을 때 앞에 그러면 풀팽님 내가 비규제 지역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요. 70% 대출 나오고 제가 DSR이 된대요. 은행에서. 즉 소득이 된대요. 그러면 3억 5천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공제라는 개념이 들어오거든요. 이 반공제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듯이 소액 임차인 범위, 최우선 변제금과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했는데 이 집에 임차인에게 집을 임차해 줬어요. 그런데 원리금 상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보장해줘라 라고 하는 그 금액이 최우선 변제금, 반공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즉 먼저 배당받아 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요, 나라에서 정해둔 규제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해서는 반공제 금액만큼은 먼저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대출은 3억 5천이 나갔는데 앞에 이 최우선 변제금 금액은 제하고 은행이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이기 때문에 애당초 대출이 나갈 때 이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앞에 거는 이전 규정이고요. 여기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방 하나당 5,500만 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4평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방이 3개면 원칙적으로는요, 개수마다 다 뺍니다. 그럼 아까 3억 5천에서 얼마를 더 뺀다? 5,500만 원 곱하기 3 해서 1억 6,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종 내 대출 한도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풀피님 3억 5천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반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나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공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반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과밀 억제 권역이나 용인, 화성, 세종, 김포 같은 경우에는요, 방 하나당 4,800만 원을 차감합니다. 최대 1억 4,500만 원까지가 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정한 범위예요. 이걸 넘어서 내가 보증금을 가지고 임차를 들어가 있다. 그래도 이 금액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당 2,800만 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최대 8,500만 원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밖의 지역은 방 하나당 2,500만 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당 2,500만 원 차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풀팽님, 이리저리 다 빼고 나면 대출 한도가 굉장히 줄겠는데요. 이 반공제를 안 할 수는 없나요? 예, 물론 반공제를 안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보고 근데 여기까지 들었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반공제와 최우선 변제금과 소액 임차 보증금은 다 같은 의미일까요? 네, 모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바로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 보증금, 즉 반공제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은행은 집주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의 채무 금액을 설정해서 안전장치를 건다. 즉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저당권이 잡혀 있는 걸 보잖아요. 을구에. 그거를 보면 은행에서 얼만큼 이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은행은 안전장치를 걸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집주인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집주인의 집에 있는 그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만큼 은행이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데 추후 배당을 받을 때 이 은행의 설정 금액보다 등기부에 있는 금액보다 앞서서 공제되는 금액이 바로 이 반공제 금액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애당초 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반공제를 하지 않고 LTV 비율만큼 최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없냐? 제가 있다고 했죠. 꿀팁입니다. MCI, MCG라는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여러분들 반공제 하지 않고 LTV 상한 비율까지, 즉 아까 5억에 70%였다. 그러면 3억 5천까지 대출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MCI는 뭐냐면 서울보증보험, 즉 SGI에 가입하여서 LTV 상한까지, 즉 반공제 하지 않고 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보험 상품을 의미하는 거고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MCG라는 거는요, 구입자금 보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을 받아서 LTV 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MCI, MCG 같은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마다 달리 적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MCI, MCG를 가입할 때 은행 상품, 즉 은행원에게 잘 상담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은행원 중에서 이 MCI, MCG를 상담해주지 않고 그냥 반공제를 하고 대출을 실행해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았다가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MCI, MCG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MCI, MCG는요. 신용 점수가 좋은 사람, 즉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용 불량자인데 무조건 MCI, MCG를 쓸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는요. 나의 신용 점수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MCI, MCG를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내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출 한도 높이는 법, 꿀팁 한번 나가볼까요?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비규제 지역, KB 시세는 8억 원입니다. 이 8억 원 아파트를 대출받을 때 전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단 비규제 지역의 LTV 비율을 봐야겠죠. 자, 이분이 무주택자라는 가정으로 70%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규제 지역의 LTV 비율이 70%인 거죠. 아까 서울은 방공제 해야 하는 금액이 방 하나당 5,500만 원이라고 했죠. 보통 방공제는 방마다 모두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은행마다 방을 모두 차감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모두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만 차감하겠다. 그래서 차주의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대출해주는 은행 한 곳 찾기 싸움에서 승리하시면 됩니다. 모든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즉 MCI, MCG 가입 등을 통해서 나에게 방공제 하지 않고 최대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또 방공제를 한다 하더라도 방 하나 정도만 공제하는 은행을 찾으면 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마법이 펼쳐지는 거겠죠. 방 한 개만 공제하는 은행을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출 한도는 아까 8억에 70%에서 5,500만 원 한 번만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5억 500 정도가 실행이 되는데, 이것 또한 DSR 범위 내로 들어옵니다. 즉, 내 상환 능력, 소득을 보고 대출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DSR까지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5억 500만 원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풀팽님, 저는 이 5,500만 원도 차감하기 싫어요. 5억 6천만 원 모두 실행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방공제 상품에 가입을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때 사용하는 게 MCI, MCG 상품입니다. MCI, MCG 상품에 가입하면 방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연봉에 따른 최대 대출 가능 금액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자, 우리 아까 5억 500만 원을 받으려면 풀팽님, 그러면 저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앞에 있는 DSR 40%는요. 1금융권 은행에서 적용되는 규제이고요. DSR 50은 2금융권이죠. 카드사나 보험사나 새마을금고 이러한 은행에서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DTI 60%는요. 앞서 살펴본 대로 정책성 상품,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보통 DTI 60%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DTI 60은 정책자금 대출 받을 때 내가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1금융권 은행에 가면 DSR 40% 내에서 대출 나온다. 즉 2억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LTV 비율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연봉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대출 한도 2억 원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10%를 더해주죠. 즉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얼마만큼? 한 6천만 원 정도 늘어나네요. 자,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1억 원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즉 앞서 살펴본 대로 DTI가 DSR보다 순환마, 즉 대출 한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만약에 연봉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금융권 은행에서는 한 3억 3,500만 원 정도 실행이 되는데 2금융권 은행에서는 4억 원 이상도 대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DTI만 보게 되면 5억 2,300만 원. 즉 대출 한도가 확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TI만 보는 정책성 상품은요. 이렇게 연봉이 3천만 원 정도만 돼도 3억 원까지 대출을 뽑을 수 있다. 즉 우리 은행권에서는 DSR을 보니까 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연봉 5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정책성 상품은 연봉 3천만 원 정도만 되어도 내가 대출을 3억 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다소 적더라도 부채가 많더라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확실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 제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서민 실소유자 요건, 생애 최초일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서민 실소유자 요건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 8억 원 이하일 때 LTV 최대 70%, 대출 한도는 제한이 없고요. 물론 DSR 범위 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게 아까 뭐였습니까? LTV 80%까지 나온다고 했었죠. 규제, 비규제 모두 동일합니다. 물론 DSR 범위 내에서 최대 6억 원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만 해서는 도대체 무슨 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사례들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자, 저는 대출도 안 받아봤고 한 번도 집을 사본 적 없는 대출 신생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한 번도 집을 구매해본 이력이 없다. 그러면 무주택자 중에서도 어떤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생애 최초 대출 요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강남 상구 중에 하나잖아요.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10억짜리 집이면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 10억짜리 집을 금매로 9억까지 깎아준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보고 있는 아파트였다면 더 구매를 하고 싶으신 거겠죠. 서울, 특히 강남 3구는 규제 지역이잖아요. 규제 지역의 아까 생애 최초 LTV 비율은 비규제 지역과 동일하게 80%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출 한도는 6억 원을 못 넘기고 DSR 범위 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최대 대출 가능 한도 6억 원. 자, 10억짜리 집, 즉 대출은 KB 시세 기준으로 나오니까 10억이 KB 시세라면 생애 최초는 LTV 비율로만 보면 10억의 80%인 8억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최대 대출 한도가 6억이기 때문에 연봉만 된다면, 즉 DSR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6억까지 대출이 나오고 반공제 하지 않는다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죠. 자, 6억 원까지 아까 대출을 받으려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9천만 원은 넘어야 은행권 DSR 40% 내로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연봉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봉 9천만 원 이상 되면 반공제 안 하는 MCI, MCC 상품에 가입 가능한 조건에 차주이시면 6억 원까지 대출 나옵니다. 라고 안내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이 대출자, 차주의 명의로 한번 집을 구매하신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애 최초 자격으로는 대출을 시행 못하는 거죠. 서민실소유자 요건은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서민실소유자 요건은 투기과열 지구라 하더라도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살 때만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분은요, 바로 무주택자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무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LTV 50%까지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무주택자 LTV 비율 50%, 즉 10억의 50%인 5억까지 가능하시고, 이 5억은 앞서 살펴봤을 때 나오려면 연봉이 얼마만큼 되면 된다? 한 7천에서 8천만 원 사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봉 7천 정도 넘으시면 5억 정도 나오시고, 신용점수가 좋으시다면 반공제 안 할 수 있는 보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대출 한도를 많이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규제 지역에서 내가 일반 무주택자 조건으로 하면 LTV 50%라서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데 내가 생애 최초 대출을 잘 활용하면 최대 6억 원까지 활용이 가능하겠네라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셨죠. 근데요, 이 힌트 중에서, 꿀팁 중에서 제가 하나 더 정말 획기적인 대출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의 원리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애 최초는요, 갭 투자 요건에서 가장 최상의 대출 전략을 펴실 수가 있어요. 즉, 전세 보증금 뒤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도 추가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이 생애 최초만의 특권입니다. 자, 갭 투자가 뭐예요, 불팽님?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거죠. 즉, 부동산 구매자인 임대인과 이 집에 전세를 줄 임차인 간에 전세 계약을 맺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임대인은요, 이 주택을 임차를 줄 건데 이 주택을 5억 원에 구매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억 원에 구매를 할 때 이 전세입자의 전세금 4억 원, 즉 전세 보증금은 4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 4억 원으로 이 집을 함께 구매한다고 칠 때 내 돈은 5억에서 4억을 제외한 1억 원만 있으면 이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즉 전세 끼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내 자본금 1억만으로도 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갭 투자가 성공한다. 즉 이 집값이 오르면 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즉 내 자본금 1억만으로 구매했던 이 5억 원짜리 집이 1년 후에 6억 원이 됐다라고 하면 1억을 넣어서 1억이 오른 거잖아요. 수익률 100%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갭 투자가 성공을 하려면 내가 들어간 자본금 대비해서 수익이 나면 내가 갭 투자로 성공했다, 돈을 벌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생애 최초로 내가 저평가된 자산을, 즉 오를 볼륨이 있는 집에 대한 입지력, 즉 입지 공부가 잘 되었다는 전제 하에 좋은 자산에 스며드는 좋은 빚을 활용할 수 있다. 거기에 내가 생애 최초의 특권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최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종잣돈 2억 원대로 3억이 안 되는 돈으로 강남 3구의 집을 갭을 끼고 매수한 분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의 미혼이십니다. 종잣돈 2억 4천이십니다. 3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요. 송파 헬리오시티, 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물론 여기에 갭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도 구매를 하신 거고요. 25평을 매수하시는데 성공하셨어요. 연봉 7천만 원인데,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해서 부부 합산소득도 쓸 수 없는데 어떻게 3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이 헬리오시티 25평, 제일 작은 평수도 아니고 25평을 매수할 수 있었느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송파 헬리오시티에 있는 부동산을 가면은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을 더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풀팩의 대출력이 급상승 코너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부동산 사장님을 설득하고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KB 시세 17억 원인 집을 RR,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하잖아요. 이 로얄동 로얄층을요, 2월에 16억 원에 매수하신 성공 케이스입니다. 이 25평은요, 21년도에 최고 거의 21억까지 상승 장대에 실거래가를 찍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16억 원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집을 매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주택자이시고 주택 구매 이력이 없으셔서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금융권은행, 시중은행이라든지 인터넷은행이라든지 이러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걸 선호하시고 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는 걸 조금 꺼려 하시는 분이셨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분 대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어떻게 세팅을 해드렸냐? 여러분 여기서 꿀팁 얻어가실 수 있으니 한번 보세요. 우리 규제 지역에서나 비규제 지역에서나 생애 최초는 LTV 80%까지 실행한다고 했죠. 이 LTV 80%를 갭을 끼고, 즉 전세 보증금 뒤로 생애 최초 대출을 일으켜서 활용하면 가장 대출 전략을 잘 펴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펴셨는지 한번 볼까요? 대출은 KB 시세 기준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17억 원에 80% 하면 13억 6천이 되는 거죠. 이 집을 전세금 9억 원을 끼고 산다. 갭 투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갭 투자는 이 16억 원 사는 매가에서 9억 원을 뺀 금액 7억 원은 있어야 내가 이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사장님도 이렇게 브리핑이 나오실 거예요. 7억 원 있어? 그래야 이 집 살 수 있어. 이렇게 브리핑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돈이 한 3억 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집을 못 보여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텐데요.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금기로 생애 최초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 LTV 80% 내로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이 LTV 80% 내에 이 13억 6천 내에 전세 보증금 9억 원을 빼고 4억 6천까지는요. 1금융권 은행에서도 실행을 해줍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는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생애 최초 대출은 아까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연봉이 된다면, 즉 DSR을 통과를 한다면 9억 원 선순위 전세 보증금 뒤로 후순위 생애 최초 주담대를 4억 6천까지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 4억 6천까지인가요? LTV 80% 내로는 들어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13억 6천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나머지 종잣돈 2억 4천만으로 이 송파 헬리오시티 25평을 매수하시는데 성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거죠. 왜? 원래 갭 투자라고 하는 건 갭을 끼고 살 때는 나머지 금액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7억 원이라는 내 현금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더 시세가 약간 조정되고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을 하면 갭을 줄일 수 있다. 즉 초기 투자 금액 비율을 확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C급지를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A급지로 바로 퀀텀 점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입지력이 상승되는 겁니다. 즉 입지 공부가 전제가 되면 대출 전략을 잘 펼 수 있고, 대출 전략을 잘 펴면 내 입지가 점프될 수 있는 상승 효과, 즉 서로 윈윈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출은요 요리와도 같습니다. 가장 훌륭한 요리를 만들자.
자, 이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생애 최초로 여러 가지 대출을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대출력은 요리랑 비슷한 거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초보들은 요리 재료가 있어도 레시피, 즉 어떤 식으로 이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하는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모르면 막막하고 무서울 수 있는데, 대출이라는 것도 어떤 순서로, 어떤 전략으로 펼치느냐에 따라서 최상의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칼을 잘못 사용해서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대출력을 장착을 하시면 내 입지와 급지를 순간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고, 이것은요,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대출 전략 비법을 알고 활용하시고 계시고요. 2030 분들도, 내 종잣돈이 작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이 생애 최초의 후순위 주담대를 잘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계신 겁니다. 생애 최초 주담대가요, 사실 1금융권 은행 대부분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지만 몇몇 은행에서는요, 시행하지 않는 곳, 않는 지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내가 생애 최초 주담대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이렇게 LTV 80%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대출 차주의 소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문의 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LTV 80% 생애 최초의 마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LTV 80%가 그냥 10억에 80%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끼고도 갭 투자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구나. 이게 비규제 지역이 아니라 규제 지역에서도 심지어 활용할 수 있구나. 내 급지를 높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대출력은요, 잘 사용을 하게 되면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칼 사용과 같이 위험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도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원리금 상환 부담 내에서 그 가정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잘 계획하시고 현명한 대출 전략을 펴셔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